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가 하나 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 첫 대진표는 고민정, 오신환 두 사람이 맞붙는 광진을에서 확정됐고 낙동강 벨트, 김태호, 김두관 두 전직 경남지사의 대결, 또 인천 계양을의 명룡대전 빅매치도 사실상 확정입니다. 잠시 후에 핵심 지역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물갈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대를 맸는데요. 그러나 잡음이 적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공천에 비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여야 사이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55일 남은 총선 전국,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원벨트를 비롯한 25개 지역구 단수 추천 후보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 지역과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단수 공천 지역 14곳을 공개하면서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경기 준비와 선수단 관리 모두 실패한 클리스만 감독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인데 사실상 정몽규 협회장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의대 정원에 맞서 전공의 협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추진하는 등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하루 만에 겨울로 돌아가면서 서울에는 진눈깨비가,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은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홍콩 ELS 상품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손실 보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천과 경기 일부, 전북 지역의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전희경 전 비서관 등 25명이 총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날 서울, 광주, 제주 지역에 이어 집권 여당의 총선 후보 25명이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엔 인천과 경기 일부, 전북 지역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13석 가운데 2석 확보에 그친 인천에선 5명이 먼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윤상현, 배준영 등 인천 지역 기존 현역들도 모두 본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59개 의석이 몰린 경기에선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등 14명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박문규 전 장관과 이수정 교수가 경기 남부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지역 탈원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심사문턱을 넘었습니다. 전 비서관의 단수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 도전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은 자연스레 현역 가운데 첫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의 의석을 늘려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또 뒷받침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 되는 길로 가게 하는 소임, 그 마음에는 다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출마한 성남 분당을은 단수 추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김민수 당 대변인, 이상옥 예비후보와 경선이 예상됩니다. 전북 지역에선 재선의 정운천 의원 등 6명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영남권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현역 의원이 몰린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심사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당의 승리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제 역할은 끝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의 헌신에 감사하고 목련이 피는 4월 동료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 지역 단수공천 명단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경기 남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벨트 탈환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해 일찌감치 공을 들였습니다. 운동권 청산론과 함께 방탄정당 심판론을 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기에 원 전 장관을 후보로 확정한 건 민주당 강세가 강한 지역에서 서둘러 입지를 다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대표를 이른바 명룡대전 틀 안에 가두려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이 대표가 과거 시장을 지낸 성남 지역 후보로 추천된 장영하 변호사 역시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입니다. 여당이 수도권 탈환 전초기지로 꼽는 수원에선 당 영입 인재 3명이 한꺼번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직전 2번 총선에서 5개 의석을 모두 야당에 내줬던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함께 투입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2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를 패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근 지역인 분당갑에 공천장을 받게 된 안철수 의원은 중도층 표심 공략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첫 단수 공천을 받은 전희경 전 비서관은 험지로 분류되는 의정부 갑에서 경기 북부 지역 새모리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2차 단수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첫 현역 의원 탈락자도 나왔습니다. 강세 지역인 영남권 면접까지 끝나면 물갈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과 현역 의원 단수공천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하거나 현역 의원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곳들인데 공천 내홍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바로 지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4곳의 본선 진출자가 우선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을과 울산 남구갑, 부산 사하을 등 세 지역은 여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 부평갑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상대적으로 계파 갈등 논란에서 비켜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입니다. 역임제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연고가 아주 깊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 또 본인의 출생지와 연관이 깊은.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임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갑은 대표적인 전략 선거구입니다. 친문과 친명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첫 현역 의원 단수 공천 명단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역구를 서울 서초울로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 광진을 해서 재선을 노리는 고민정 의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 7명 모두 경쟁력이 크게 앞선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원외 인사 3명의 지역 역시 공천 파열음 등 당내 논란이 적은 곳으로 분류됩니다. 네, 그런 지역부터 우선 저희가 논의를 했고 논의한 순서대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개별적으로 통보되면 다시 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가 대거 포함될 경우 집단 반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단수공천을 통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지역구를 옮겨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공천을 확정한 곳에는 부산 경남, 즉 PK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여기 포함된 단수분들은 단수 기준을 충족해서 여기 들어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복을 노리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경남 양산을에는 민주당 현역인 김두관 의원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예상 맞상대는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최근 지역구로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여당이 공천을 확정하면 경남도지사 출신 간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바로 옆 경남 김해을 역시 현역 김정호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삼선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도전장을 낸 곳입니다. 지역 조직력을 내세운 민주당과 인지도 높은 중진을 차출한 국민의힘이 현역 대 현역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 강서갑엔 여당 호선 서병수 의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 전선은 더 넓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놓고 정말 멋지게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야당에선 PK 공략의 전진기지, 여당에선 파랑과 사수가 꼭 필요한 곳으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만큼 지키는 현역과 도전하는 중진의 대결 구도는 갈수록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지역 의사회별로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울 각 지역의사회 깃발이 나부낍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가 개최한 걸기대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신고된 집회 인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반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 반대 걸기대회에 이어 사흘 동안 16개 시도의사회가 산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곧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갈 기미를 보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분명합니다. 의대 증원 의지는 확고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정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여는 이번 주말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협의회를 이끌어왔던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추진하겠다며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개인 SNS를 통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이후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하는 동안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근무로 힘들었다며 개인적인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또 동료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한다면서도 집단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개인적 결정이라는 점과 다른 전공의들의 사직을 독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혹여 전공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집단 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박단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뜻을 좀 되돌리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지난 13일 총회에서 40개 단위 대표자들이 만장일치로 단체 행동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전국 의대생 2만여 명을 상대로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이미 1학년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휴학 절차에 관한 학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역법이라든가 육아를 위한 경우라든가 법으로 휴학의 조건을 걸어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요건에 잘 맞춰서 일단 학교가 판단을 하도록. 정부는 의사들이 개별 사직을 빙자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나 파업이 현실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이 보이자 환자 단체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다발골수종학회와 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환자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환자에게 진정성 있는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장시간 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몽규 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된 날 축구협회는 안팎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문에는 클린스만 감독 해임을 촉구하는 화환이 진열되고 일부 축구 팬들의 집회도 진행됐습니다. 축구협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무서워서 아예 어디 있는지 숨어버렸습니다. 축구 감독이라는 자는 한국 감독인데 미국으로 날라버렸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3시가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핵심 쟁점. 4시간 넘는 토론이 벌어진 끝에 전력강화위가 내린 결론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을 2번째 만났는데도 전술 준비가 부족했고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직접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무엇보다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지도자로서 이에 대한 팀의 규율과 기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내 체류 기간이 너무 짧은 근무 태도 역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회복이 힘들다는 위원의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임원진의 회의에 이어 공식 절차를 밟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의견까지 경질로 일치된 상황.
이제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감독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 재건을 위해서 이제 더 시급해 보이는 것은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정리와 후임 감독 선임입니다. 계속해서 김동민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부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질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표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 강화위원회가 경질로 의견을 모은 만큼 축구협회 집행부가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령탑 교체와 별도로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 정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선수단 충돌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해서 징계해야 할 선수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징계도 해야 합니다. 대표팀 사령탑 후임 선정도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태국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선임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여러 후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재건을 위해 여러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 중심에 선 이강인이 손흥민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인 측 대리인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강인이 탁구를 칠 때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즐겼고 탁구는 이전부터 항상 쳐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이강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사과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4월 중순에 봄 날씨가 나타나더니 하루 만에 갑자기 늦겨울로 되돌아왔습니다. 서울은 어제 낮보다 17도나 기온이 떨어지며 비 대신 눈이 내렸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의 원인과 전망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봄처럼 온화했던 날씨가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자 겨울비는 어느새 눈으로 바뀌어 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를 몰고 온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벗어나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아침 영상 8도로 시작돼 한낮에는 영상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보다 낮이 더 쌀쌀한 이례적인 날씨가 된 겁니다. 특히 전날 낮 기온보다는 17도나 곤두박질했습니다. 일단 나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춥네요. 네.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체감 온도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저께보다. 기온은 밤사이 더 내려가 내일과 모레 아침은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17일 아침까지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17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설특보 속에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은 밤사이 눈이 잦아들겠지만 영하권 추위 속에 빙판길이 예상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3월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한 차례 정도 더 나타나겠다며 심한 온도 변화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정오쯤 강원도 양양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춘천시 북산면 청평사 인근에서 80명이 탄 버스 2대가 눈길에 고립되는 등 강원 지역에서 교통사고와 고립사고 20여 건이 발생해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번 폭설로 인제와 홍천, 고성 등 시내버스 9개 노선이 운행 중단되거나 단축 운행됐고 원주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서 밤사이 발생한 화재로 4,000세대 가까운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섬 지역이라 정전으로 물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12시간 넘게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사가 한창일 동네 슈퍼가 어두컴컴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데우는 온장고도 불이 꺼졌고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냉동고도 전원이 꺼져 온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대 3,800세대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면서 이곳 슈퍼도 모두 불이 꺼져 어둡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카드 결제기도 꺼졌고 차갑게 식품을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도 멈춰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발전기를 돌려보지만 평소처럼 영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기가 안 되니까 나와도 있고 우선은 걱정이 되니까 더 나와 있게 되네요. 가정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섬마을이라 상수도 없이 펌프를 돌려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곳이 많은데 느닷없이 전기가 차단되다 보니 물까지 끊겼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지하서도 무용진 물이죠 뭐. 당장 화장실 가도 물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정전은 육지와 섬마을에 있는 관문인 선제대교 아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이 커져 다리 아래에 있는 전력 공급 케이블까지 끊어진 겁니다. 한국전력은 임시로 전봇대를 세워 전기 공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대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전주를 세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 자체도 일정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은 전주를 세워서 일단 전기를 넣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임시 복구 이후 불에 탄 전기 공급 케이블을 교체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옹진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수를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인 ELS 판매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가입자 30여 명이 감사원 앞에 모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사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가입자들은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의 홍콩 ELS 판매를 허용한 전제 조건은 감독 및 검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이 감독 및 검사 방안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홍콩 EL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홍콩 ELS 상품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규모는 나날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5천억 원을 훌쩍 넘겼는데 평균 손실률만 53.6%에 달합니다. 이렇게 가입자들의 손실보상 요구가 거세지자 금융감독원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2차 현장 검사를 통해 앞서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사례별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도 조금 검사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할 예정인데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가 청구된 건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장에 주의를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총선 55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가 나란히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하면서 지금 수도권, 영남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이번 총선에서 될 지역이 이제 인천, 계양, 을이죠. 여기는 미니 대선급이 될 수도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도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뭐 이 지역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이 공천이 확정됐으니까 이쪽 후보,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면접까지 보고 또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계양을에 최근에도 시장에 직접 나서서 유권자들을 만난 것을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다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바꾼다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을 피했다. 이 얘기가 끝까지 뭐 꼬리표로 남을 상황이니까 두 사람의 대전은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이제부터 보여지는 어떤 장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아웃복싱을 시도하고 또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인파이터 아닙니까? 계속 언급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확정된 이후부터는 그래도 원희룡 장관의 응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대댓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안 나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혹시 없는지 하고 지금 이 지역에 또 유동규 변수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례대표로 뭐 나간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탈당을 해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그 가능성은 불가능. 예. 아예 그러니까 뭐 제로라는 느낌보다도 네. 불가능. 당 대표가 탈당해서 남의 당에 가는 게 이게 네. 뭐 헌정사에 있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다른 그러면 불출마 아니면은 다른 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의미가 이제 사실상 예. 없다라고 보면 되고 불출마는 저는 뭐 아주 낮은 가능성이 불씨 정도는 살아 있을 수 있다. 근데 불출마를 하는 게 어떤 뭐 자기 혁신이나 어떤 희생으로 보일까 국민들한테 그거는 딱히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거가 더 오히려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명령대전은 성사될 것이다. 성사될 가능성이 네. 높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 네, 저는. 그리고 유동규가 나옴으로 인해서 누구 표를 깎아 먹을까요? 원희룡 장관 표를 원희룡 장관 표를 깎아 먹을 거예요. 단일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동규 이제 뭐 정광훈 뭐 네. 이런 뭐 어떤 이런 이름들이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될까 전체적으로 뭐 네. 단일화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오히려 원희룡 후보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거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분이면은 진짜 내가 이재명이 정말 싫다라고 한다라면은 차라리 다른 데로 가서 뭐 이를테면 이재명 뭐 측근들을 괴롭힌다든지 뭐 이게 차라리 훨씬 더.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 이름을 좀 더 알리고 싶은 이런 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됐고 예. 지금 핵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윤영선 지금 당협위원장이 처음으로 반발하고 있네요. 예, 계양을에 지금 당협위원장했죠. 처음으로 이의 신청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상당히 매끄럽다 예상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내가 원희룡보다 경쟁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은 다시 심사해달라 신청을 한 거죠? 이제 재심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저는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당협위원장을 뒤집을 정도로 그러면 어떤 근거로 했느냐에 대해서 좀 당이 소상히 얘기하고 윤영선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당의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선 예비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이것이 당의 숙제로 남았다. 자, 원 전 장관 포함해서요. 경기 인천 지역 단수 공천된 분들의 면면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알려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조강한 전 남양주시장과 그다음에 장영하 변호사 네. 두 사람 다 이재명 당대표와 인연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민주당으로 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장영하 변호사가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었던 사실은 잘 모르실 분들도 많은데 어찌됐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켰죠. 특히나 네. 이제 재난소득 지원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보복이다라고 논란이 빚은 경기도 쪽에서 감사를 벌였잖아요. 남양주시와 관련돼서 이런 공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광환 시장이 그러니까 피해자. 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2건이나 조광환 시장 손을 들어준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남양주 시장직을 그만두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케이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자신이 남양주 국회의원에 출마함으로써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장영하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시에 책을 냈죠.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책도 냈고 또 상당히 많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얘기가 듣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도 정정을 했어야 됐고 여러 가지 뭐 인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지금 공천을 한 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그런 네. 지금 전략적인 어떤 공천이다. 라고 네. 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 분당 갑도 관심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이죠.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나 이정에 나가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제 당내의 어떤 그 경선이라던가 이런 경쟁을 넘어서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도 굉장히 관심지역이 되겠죠? 뭐 관심지역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분당 갑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 조금 유리하거나 해볼 만한 데다 뭐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광재 의원은 사실 저기에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분이지만 강원도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인지도를 얻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 나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단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중량감이나 이게 저는 뭐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건 뭐 평가하시는 분보다 다르지만은 대선 후보도 하고 이제 다른 당 대표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안철수계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국민의힘에 있는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큰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빅매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고 또 어마어마한 빅매치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예. 안철수 의원이 이 지역 현역이기 때문에. 아니 현역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빅매치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 대 대선 후보가 붙는다 막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빅매치라고 한다면은 한 중매치 정도 되겠다. 빅매치는 좀 아니고 중매치 정도 되겠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그 앞에 이제 우리 이종훈 그 실장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거 좀 하나만 보태면은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이제 주장을 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자기들이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다.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저격도 좋긴 하지만은 이게 조금 뭐라고 해요? 장영하 변호사의 어떤 그동안 주장들이 상당히 무리수가 좀 있었어요. 뭐 저격수인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조금 이게 좀 깔끔하게 조금 진짜 품격 있는 대치 뭐 이런 그런 거냐 뭐 이렇게 그 출마냐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예,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원벨트도 지금 조기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역구가 5곳인데요. 3곳에 영입한 인재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인데요. 좀 보실까요? 자, 수원갑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오늘 단수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병에는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자, 수원정, 여기는 수원의 강남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지금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현역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원 벨트에도 전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수원의 5개 지역 중 한 곳이라도 제대로 탈환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열망일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아픕니다. 수원 전 지역을 지금 전부 다 빼앗겼다는 그런 그 결과를요. 그래서 이번에 벨트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수의 어떤 상징이 사실상 전문성
있고 안정적인 그런 그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전 국세청장 또는 전 산자부 장관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 지역 특히나 지금 수원 갑 같은 지역에는 국세청장이긴 하지만 또 이쪽 재개발과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예요, 보면. 그래서 LH 대표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슈로 또 전면 배치를 하지 않았나 싶고, 이수정 교수는 전문가이고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벨트로 해서 하나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한다면 구심점이 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원희룡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수정 교수가 다른 지금 관료 출신의 두 분보다는 좀 더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그러나 딱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어떤 바람을 일으킨다가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설정할 때 딱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연상이 잘 안 된다. 나머지 두 지역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모르겠지만 바람이란 건 어쨌든 화제를 일으키고 자꾸 무엇인가 이슈를 주도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 인물이 들어가면 구심점. 글쎄요, 아쉽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너무 신인들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쉬워요. 최소한 우리가 대권 주자급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고 또 정치 활동을 뭘 했다라는 게 쉽게 연상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너무 신인이고 너무 관료 출신이고 또 엮여지기에는 서로 스토리가 조금 산만하다. 이게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원 벨트를 묶으려고 하는데 너무 정치 신인들만 지금 배치를 한 부분이 좀 경쟁력 면에서 아쉽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전략적으로 좀 더 이제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 굉장히 이제 큰 도시고 경기 이제 도청도 있고 뭐 그렇다 본다면 여기를 이제 5개를 다 뺏겼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뼈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실은 뭐 굉장히 이제 관료들을 배치한 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 장관 얼굴 모릅니다. 이름도 못 들어봤을 주민들의 태반이에요. 여기 뭐 이 정치권에서요, 장관님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게 정말로 대중적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수정 교수 정도는 이제 인지도가 좀 있을 이수정 교수가 그나마 이제 인지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범죄 심리학 전문가가 이게 이제 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대학 생활도 하고 교편을 잡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딱 매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중량감인의 한 명이 들어왔어야 된다. 여기엔 또 특히 4선의 박광원 의원이 좀 버티고 있는 곳이죠. 물론 이제 공천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광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수원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문규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초에 입당하지도 않는 박문규를 먼저 올려가지고 인사시키고 자기는 올리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일을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으로 가버렸어요. 수원병에는 그러면 3파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되겠냐고요. 이런 보수표를 갉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수원의 탈환 의지를 이렇게 불태우는 건 좋은데 딱히 좋은 지금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인지에는 좀 의문이다. 좀 잘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4선이 아니라 3선이라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수원 벨트 이렇게 벨트로 묶은 전략은 보이나 좀 경쟁력 면에서 아쉽다. 두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출신들 한 명도 단수 공천을 못 받았는데 오늘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오늘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경기의정부 갑, 여긴 좀 험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좀 무난해 보여요. 국민의힘이 무난하다는 건 2016년도와 2020년에 두 번의 선거에서 정말 불복 사례가 산더미 같았어요. 매일같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기사 내용을 보면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공천 불복, 그다음에 당사 앞에서 농성, 이게 단수 공천이 발표될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그렇게 크게 무슨 불복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리꽂은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어요. 예. 그렇게 뭐 확실하게 내리꽂은 사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자신의 사천을 했다, 이런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다 승복하는 어떤 상황인데,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처음으로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공천을 확정했어요. 단 의정부 갑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런 지역구입니다. 4선, 5선을 거기서 다 했고요. 지금 마지막에 오영환, 그러니까 4년 전에 예. 오영환 의원이 지금 거기서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87년 체제 이후에 그러니까 의정부가 갑을로 나눠지기 전부터 갑으로 이제 그 분구된 이후도 사실 민주당의 거의 텃밭이다. 그래서 전희경 비서관이 그곳으로 갔지만 이곳을 뭐 그렇게 꽃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남 분당 을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단수공천 명단에 안 들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경선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김민수 이제 대변인이 YTN에도 종종 출연하시죠. 네, 저희 패널로도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만약에 김은혜를 단수공천을 주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분당을은 해볼 만한 데거든요. 완전 뭐 양지라고 뭐 꽃길 깔아준 데는 아니지만은 네. 충분히 해볼 만한 데고, 뭐 이제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본인이 텃밭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는 안 붙여주면은 잡음이 생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이종근 실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용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너무 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 공정한 어떤 지금 공천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공천 좀 무난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관건은 사실 영남 지역 공천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말에 그렇게 네. 지금 미룬 것도 영남이 지금 TK야 PK잖아요. 근데 PK는 그래도 험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낙동강 벨트의 서쪽 지역들, 그러니까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사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사상 두 개의 어떤 구들, 이쪽은 전부 다 민주당의 어떤 서사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떨어졌던 곳,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곳,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서 지금 털을 잡은 곳,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서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중진들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중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TK는 험지가 없어요. 예. 모든 지역이 다 지금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기 때문에. 양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누구를 배치하느냐. 그렇죠. 두 가지죠. 거기에 있는 중진을 어떻게 불출마를 시키냐, 아니면 수도권으로 보내느냐,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보내느냐, 이것이 주말에 정말 결정적으로 이번 공천이 혁신이다, 아니면 이번 공천 역시 사천이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말 상황이 갈림길입니다. 굉장히 주목되고, 민주당은 야권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에 지난 총선 때 승리를 거뒀던 현역들 대거 또 단수 공천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당도 중진 3인방을 재배치하면서 맞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이미 나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관심은 양산 을 지역, 지금 김두관 의원 오늘 단수 공천을 했고요. 여기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쪽으로 가서 당의 요청을 받아서 지역구를 이동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지역은 굉장히 또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대결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빅매치입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김두관 둘 다 경남지사를 그러니까요. 했던 분들이고 상당히 이제 중량감 있고 뭐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는 이제 전문 뭐 이제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그나마 이제 경남에서 선전을 하는 게 김해, 양산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경남에서 세 군데 가져갔는데 김해 갑을하고 양산을,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18개 중에 3군데가 있는데 그게 뭐 전재수 이제 박정 뭐 여러 이제 최인호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조금 이제 몰려 있어서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한간 뭐 이게 끝까지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원래 있었던 당협위원장들과 지지자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감해한다. 김태호, 뭐 조혜진 이런 분들. 이거는 근데 중앙당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여기 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 좀 푸시를 하니까 압력이 가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붙어보겠다라고 간 건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조직이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이게 온몸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직들이 진짜 충심을 다해가지고 도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왜 옮기냐 이런 예, 여기에 얘기가 이제 나오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자각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당에서 굉장히 설득을 하고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어떤 정치적 비전,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뒤에 우리가 민주당 얘기도 하겠지만 민주당이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많은 그 경남과 TK 그러니까 그 부산의 지역구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거물들을 붙여가지고 벨트를 만들어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전략이 오히려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이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물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탈환해야죠 부산을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첫 대진표가 확정된 곳 볼까요? 서울 광진을이 가장 먼저 전국에서 확정이 됐어요. 네. 자, 오신환 전 의원이 어제 단수 공천을 받았고 고민정 의원이 오늘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는 뭐 사람은 다릅니다만 리턴 매치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 지난번에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붙어서 이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놀랐어요. 오세훈 시장이 거물급이고 고민정 의원은 사실 그때 초선이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나와서 바로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정도의 사실은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오세훈을 꺾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친문일지라도 지금 사실 제일 먼저 친문의 상징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일 먼저 단수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 출신이고 또 오세훈계 사람이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오신환 전 의원을 지금 배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리턴 매치가 됐고요. 또 이 지역은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꼭 탈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한강벨트 전략에서 상당히 그 상징적인 곳입니다. 한강벨트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에 서울에서 상당히 이 많은 어떤 득표를 했던 지역들이거든요. 광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의 표심을 다시 살릴 거냐 아니면 2년 전의 표심을 살릴 거냐 바로 그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흥미로운 지역들 좀 살펴봤고요. 자, 민주당 인재 영입 인재 4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전략공천 지역 4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좀 계파 갈등 논란에서 비켜 있는 곳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곳들 위주로 오늘 발표가 됐고 그런데 더 관심은 발표가 안 된 곳들이 더 지금 관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전체적 평가를 좀 하자면은 더 매끄럽게 예상외로 더 매끄럽게 가고 있는 게 좀 국민의힘 쪽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매끄럽지 않다라기보다는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더 뒤로 미루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20% 통보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다음 주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내부 정리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좀 안 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숙제를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이번 총선 자체가 컨셉이 다 최대한 뒤로 미루는다. 좀 라스트 무버가 좀 더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민주당한테 조금 아쉬웠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의 숙제만 하다 보니까 큰 전략이 없어요.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어떻게 탈환하겠다 그러면은 누구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뭐 국민의힘도 약간 수원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종건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격전지가 부산이다 경남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느낌은 각계격파당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느낌은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조금 민주당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친문과 뭐 친명 간의 지금 이런 대결 구도로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성동갑도 오늘 뭐 발표가 안 된 이런 상황이라서요.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할지 안 할지 이건 계속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 최근에 직접 당내 물갈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로부터 불출마 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은 세부대 좋은데 네. 그 사람 바꾸는 게 능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그때 그 긴가민가 했는데 요새 그 후에 그 저렇게 제3지대로 나간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려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런 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금 불출마 권고에 가장 반발하는 분이 문학진 전 의원인데요. 공천에 비선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했고 그리고 당의 원로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학진 의원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 큰일이냐면 문학진 의원은 친명이에요. 네. 친명 중에 친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사실 소수계파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 시절에 21대 총선이 나왔기 때문에 지사로서 자기 사람을 많이 이렇게 출마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친문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당선된 사람이니까 그때 사실 현역 의원이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캠프에 가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문학진 의원이 굉장히 발빠르게 전 의원이 발빠르게 또 이재명 대표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 의원이죠. 이 손을 들어줬고요. 또 정무특보도 했고요. 캠프에서 굉장히 큰 일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항만공사 사장도 사실 네. 제안해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화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문학진 형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다른 안태준 후보라든지 다른 두 후보랑 견줘왔을 때 안태준 후보가 30%, 형님이 꼴찌 10%다. 다른 후보들도 예비 후보들도 10%, 11%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문학진 의원은. 네.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안태준 후보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그런 예비 후보이고 그리고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자신은 어쨌든 2번이나 국회의원도 했고 또 많은 이 당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당직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보좌관이 자신보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20%포인트나 앞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생각을 첫 번째 들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하도 답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묻고 특히나 누구한테 물었냐면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이 여론조사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했느냐. 예.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공정성 때문이니까. 근데 안 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실 누가 했다라고 밝히는 건 사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원래 이런 여론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공표를 잘 안 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학진 의원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친명보다 찐명이다.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어떤 소수 그런 부대만 지금 공천을 주려고 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비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왜 충격이냐면 지금 이 문학진 의원이야말로 사실상 경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학진 의원 입에서 거기에 누구가 어떤 식으로 경기도 때부터 성남시장부터 인바운드로 이너서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도 대장동 비리 다루듯 한다 이렇게 또 직격을 하니까 야당이 발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선 조직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분간 수그러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민주당의 대장동식 공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장동식 공천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들으면은 뭔가 그럴싸한데 이게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딱 좀 따져보면은 좀 의미는 없는데 정식 라인을 무시하고 비선을 동원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 취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이 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어느 역대 정당을 봐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거는 보수 정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네. 역사는 유구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잡음이 생겼느냐, 잡음 없이 상대적으로 잘 됐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대장동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너무 잡음이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좀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친명계는 본인들이 당권을 잡고 있지만 스스로를 마이너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로 세력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이를테면 체포동의안 가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지자들은 우리가 77%까지 가졌지만은 의원들은 지금 친문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예. 친문들 상징적인 사람도 쳐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공개적으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게 저는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정권 심판론에 기대 가지고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네. 그거 다 까먹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3지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한 사람들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갈 경우에 수도권이 대혼전이 되면은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지금 친명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설명도 좀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 동아일보 오늘이군요. 동아일보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온 거 네. 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기동민 지금 컷오프 하겠다라고 이수진. 지금 예. 이수진 이제 의원까지 그래서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 라임 사태나 라임이나 이제 뇌물수수. 뇌물수수 예, 돈봉투는 아닙니다. 예. 따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노웅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이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1심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민주당이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예, 지금 정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김준일 그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아일보 보도요. 그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자, 사법 리스크가 있는 현역 의원 몇 명의 컷오프를 이제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당이 또 좀 뒤숭숭한데 오늘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뭐 이런 하나 그 돈이 뭐 받았다는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복은 받았다고 인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후원금으로 이제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반응들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것도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규정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경쟁력 부분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현희 부원장 설명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지금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뭐 이런 분들의 사법 리스크는 좀 다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아니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어느 사법 리스크가 뭐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형식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공천 시스템이 확립돼 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당원 당규와 시스템은 공관위가 경선할 건가 컷오프 할 건가 단수 공천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최고위에 보고를 하면 최고위가 그걸 의결하는 것.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날 벌어진 건 공관위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지도부도 아니었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가 없고 당직도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앉아서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6시간이 걸렸다는데 6시간 동안 전 지역의 후보들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공관위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특정인들이 모여서 6시간 동안 이것을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구를 빼고를 이야기했다라는 그 자체가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투명한 공천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밝혀진 이후에 그 기동민과 이수진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다면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밀실로 공관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밀실로 자격이 없는 사람끼리 결정해갖고 통보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할 공천 거예요. 관련해서 당대표가 그럼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당대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있어요. 공관위가 지금 그 진행을 할 때 공관위는 사실 외부 인원들이에요. 사무총장 빼놓고. 그렇다면 정무적인 이야기 감각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는 공관위가 할 일이고 그것들을 사실상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공관위가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잡아주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려나오면 공관위가 지금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주도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당대표가. 알겠습니다. 자, 이분 얘기도 좀 해볼 텐데 김무성 전 대표요. 후배들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내가 안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공천 신청을 돌연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면접 봐야 되는데 철회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이 좀 매끄럽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부가 좀 잘 설득을 한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됩니까? 있습니다. 저거 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먼저 사전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너무 안 나와서 이렇게 접었다. 뭐 이건 이런 이제 얘기도 설이니까. 있어요. 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진실을 알 수 없으나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실제 얘기했듯이 이제 더 강하게 개입할 명분이 이제 칠선 의원인데 이제 뭔가를 이 정도 급이 이제 뭐가 다시 정계 복귀를 할 때에는 굉장히 큰 뭐가 아젠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뭐 이제 공천이 좀 잘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노역으로 비춰지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원로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뭐 원인이 됐든 이유가 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경선에 승복하거나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가 되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성태 이제 강서을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의 어떤 컷오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뭐 드루킹 특검을 이제 이끌어낸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이제 얼굴을 뭐 괴한한테 맞아가면서까지 단식하면서 그런 이제 당에 대한 충성도를 보였던 분인데 이분도 어쨌든 접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승복을 했다라는 건 좋은 시그널이고 어쨌든 이게 여당 프리미엄이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여당은 줄 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운용의 묘를 좀 살리기에 좋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에 전격적으로 통합한 개혁신당 합당에 반대하는 기존 당원들의 반발 때문에 좀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준석 공동대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권이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유호정 의원이 뭐 개혁신당의 당원이 된 것이지 저희가 뭐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류적인 당원들이 지금 유호정 의원이 왜 이 길에 합류하기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니까요. 개혁신당에서 당원들의 지지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원래 통합 전에 개혁신당 당원들의 지지 강도가 센 편이기 때문에 당의 주류적인 시각은 개혁신당 당원들의 생각이라 봐야겠죠. 네, 자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이준석 공동대표와 각을 세웠던 유호정 전 의원하고 전장현을 옹호했던 배복주 부대표가 입당한 이 여파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준석 공동대표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요.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지지했던 커뮤니티, 팬커라고 하죠. 그 커뮤니티와 또 이 자신을 보고 입당했던 사람들이 탈당하는 사태, 그리고 막 비난을 하는 사태, 이게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아이고 이건 유호정 의원 때문이다 이렇게 탈당하는 건, 아니면 배복주 의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굉장히 각을 세우는 듯한 느낌이에요. 하루하루 유호정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 32년 차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 이게 과연 지금 막 출발한 지금 개혁 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 당원이 하는 얘기 아니라 대표잖아요. 대표면 최소한 상대 당에서,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함께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포용하고 그다음에 이 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대표의 임무입니다. 근데 대표가 나서서 자신이 표현하는 대로 일개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계속 주류가 되지 못한다. 이 표현은 앞으로 양당의 체제에서 지금 소외된 소수 정당으로서 제3당이 될 거다. 이 얘기와 배치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수의 의견도 들어라. 이게 지금 제3지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당에서 비주류라고 표현되면서 한 당원을 아이고 주류가 되지 못한다라고 벌써부터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그 태도가 과연 제3지대의 정신과 맞느냐. 이 얘기도 전 배치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이준석 공동대표의 발언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분간 방송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금 심각하게 저는 지금 뭐 탈당 러시를 막아보고자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같이 이제 방송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약간 천재과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런데 천재라고 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이거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당사자가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 전에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제3지대라는 게 그거예요. 억압을 피해서 이를테면 친윤, 윤핵관의 억압을 피해서 입을 봉쇄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를 억압을 피해가지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논란은 있지만은 친명계 억압을 피해가지고 자유를 찾아가지고 우리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우리의 가치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예요.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이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대방의 얘기도 경청을 하는 게 그게 자유주의예요. 토론이 가능한 건데 지금 저 얘기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페미랑 전장은 안 돼요. 그러면 정체성 정당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티 페미당 만들겠다. 애시당초 합치면 안 되고요. 안티 전쟁은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미 합쳤어요. 그렇게 안 가고 합쳤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자 국공합작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국공합작 얘기가 나온 건 뭐예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일제에 맞서가지고 싸웠잖아요. 국민당하고 지금 공산당이 합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까? 지금은 일본하고 저들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공동전선을 맞추는 거예요. 나치에 맞춰서 미소가 연합해서 공산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가 연합을 했는데 그들이 싸웠나요? 그들은 지금 나치를 무찌르는 게 목표예요. 지금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지구연합권이랬는데 지구연합권끼리 싸우고 있는 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전선을 바깥에 그어야 돼요. 왜 지금 내부에 계속 지금 통합을 선언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내부 반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승리하면은 이거는 다 묻힙니다. 승리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교섭단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이탈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 결국은 이준석의 판단이 옳았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면은 클린스만이 우승했으면은 아무리 중간에 논란이 있더라도 이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승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당대표가 판단해야 되는데 계속 내부에 자기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늘 좋은 해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합당을 한 상황, 현재 상황이니까 이미 했으니까
자, 당분간 좀 인터뷰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까지 오늘 특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다뤄볼 텐데 오늘 중요도를 떠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진 뉴스라서요. 국정농단 사태로 지금 복역하고 있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오산에 무소속으로 나 출마하겠다. 오늘 정말 화제의 뉴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그간에 보여준 SNS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더라고요.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또 비유와 은유를 동원을 해서 상당히 주목도를 높이고요. 관심도를 높입니다. 언론에 완전히 인용 보도가 계속 되잖아요. 정유라 씨가 SNS를 하면. 네. 거기서 한 발 더 벗어나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출마에 어떤 그 자유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또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면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의 출마와 정유라 씨의 출마가 과연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한 개인의 뭐 낙선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치라는 어떤 행위 또는 정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공유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 네. 그런 이 출발이 과연 지향해야 될 건지 지양해야 될 건지는 좀 판단할 여지가 있다. 네. 안민석 의원이 국정농단 사태 때 최서원 씨 일가가 뭐 현재 가치로 한 300조 정도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가요?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정유라 씨 완주 목표는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만 쫓아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악연이죠. 악연이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유동규 씨하고도 비슷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면 안민석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냥 저는 약간 관심 받기용. 제가 뭐 그 딱 단어가 있지만 안 쓰겠는데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최서원 씨도 그러고 유동규 씨도 그러고 그래서 정유라 씨도요? 네. 정유라 씨도 죄송합니다. 예. 정유라 씨도 그러니까 정말로 안민석을 정말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다른 좀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것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황보관 기술본부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또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정만 남게 됐는데 황보관 기술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준결승에서 두 번째로 만나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양한 선수를 보고 발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국내 체류 기간 이 적은 근무 태도에 관련해서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지역 의사회별로 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서울 각 지역의사회 깃발이 나부낍니다.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 의사회가 개최한 권기대회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신고된 집회 인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 반대 권기대회에 이어 사흘 동안 16개 시도의사회가 산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곧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처럼 의료계가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갈 기미를 보이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분명합니다. 의대 증원 의지는 확고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정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여는 이번 주말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 협의회를 이끌어온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추진하겠다며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개인 SNS를 통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이후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하는 동안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근무로 힘들었다며 개인적인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또 동료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한다면서도 집단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개인적 결정이라는 점과 다른 전공의들의 사직을 독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혹여 전공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집단 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박단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뜻을 좀 되돌리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지난 13일 총회에서 40개 단위 대표자들이 만장일치로 단체 행동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전국 의대생 2만여 명을 상대로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이미 1학년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휴학 절차에 관한 학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역법이라든가 육아를 위한 경우라든가 법으로 휴학의 조건을 걸어놓고 있고요. 나머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요건에 잘 맞춰서 일단 학교가 판단을 하도록. 정부는 의사들이 개별 사직을 빙자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나 파업이 현실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오늘 저녁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광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 방문 일정을 돌연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이유를 둘러싸고 추측과 해석이 무성합니다. 내부적으로 일정 진행과 민생 챙기기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일정이던 독일, 덴마크 방문이 연기된 시점은 출국 닷새 전인 13일 밤이었습니다. 순방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지, 국내에서 민생 현안을 챙길지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의 양해까지 얻어낸 뒤 순방 연기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논란을 의식하지 않았고 고려사항도 아니었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아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의 순방은 초정파성을 띠는 행보인데 민주당에 의해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정쟁의 소재가 된 상황에서 싹을 잘라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맹폭은 연이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중동 북한식 외교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연기한 이유가 뭔지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연기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외교가 우스워지는 거죠. 순방 횟수와 비용을 지적해온 민주당이 이번엔 순방 취소를 놓고 공세를 가하면서 용산 안팎 개선, 오히려 정상 외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쿠바와의 수교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하는 과정에는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지난해에만 3차례 만나는 등 치열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교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쿠바와의 수교 노력은 20년 넘게 이어졌지만 본격화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입니다. 지난해에만 박진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나 접촉했을 정도인데 모두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방해 공작을 의식해서인데 쿠바는 형제국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에 소극적이었지만 끝내 마음의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쿠바 내 10,000명이 넘는 한류 팬클럽과 인도적 지원 등 우리의 꾸준한 관계 개선 노력이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수교 협상이 급진전됐고 우리는 설 연휴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쿠바 수교안을 의결했습니다. 수교 발표 시점도 뉴욕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외교 공안을 교환하고 5분 뒤 이를 공표하기로 하는 등 분단위까지 치밀하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교가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둘 다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외교 관계가 있을 때 노동신문이나 조선영 텔레비전 나올 때 순서가 중국, 러시아, 쿠바예요. 네. 그리고 북한이 대사급을 서로 주고받은 게 6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네. 북한 매체들은 우리와 쿠바의 수교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단 연회에도 쿠바 대사가 초청됐지만 소식을 전할 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쿠바가 빠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일본이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설 때는 명절이라고 안 그래도 비싼 과일값이 껑충 뛰더니 요즘은 물량이 딸려서 더 비쌉니다. 정부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일 앞에는 아예 발길이 머물지 않습니다. 수입이 안 되는 사과와 배는 물량이 부족해 설 때보다도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래시장도 오이 한 개에 1,500원, 애호박 한 개에 3,500원. 서민들은 먹거리 구매마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스컴에서는 무슨 2%다 뭐 1%다 그러는데 실제 물가는 20%예요, 20%. 그거 안 사고 그 밑에 걸로 이제 다른 걸로 찾고 있어요. 중동 사태의 기름값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주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달 만에 1리터에 1,600원대로 올랐고 경유도 올해 처음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연장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인 지원을 다음 달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에서 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높은 장바구니와 에너지 물가는 내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고 있지만 나빠지는 내수를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 부진은 좀 더 심화되고 수출은 조금 더 강건한 회복세를 이제 예상을 하였고요. 내수 부진이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하락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의 수출 반등은 내년 상반기에나 세수에 반영되고 금리 인하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가게는 상당 기간 혹한을 견뎌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규모는 독일에 밀려 55년 만에 세계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4%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역성장 수치를 제외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9%로 한국보다 0.5%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밀린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데다가 저성장 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조금 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이런 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반도체 불안 같은 일회성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이 저성장기에 들어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3%, 일본이 0.9%로 한국이 다시 앞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장기적인 저성장과 낮은 생산성, 엔화 약세 때문에 독일에 밀려 55년 만에 세계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은 고도 성장기였던 1968년 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나 2010년 급성장한 중국에 뒤져 3위가 됐습니다. 2026년 무렵에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에도 추월당해 5위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오늘 금융당국이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려다가 한 달 뒤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또 감시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강원 강릉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는 등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강원 영동 지역에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시내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따뜻한 날씨에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린 봄의 전령 매화. 나뭇가지는 차가운 눈에 덮였고 꽃봉오리는 잔뜩 움츠러 들었습니다. 두꺼운 겉옷이 부담스러울 만큼 봄 기운이 완연했던 바닷가도 온통 하얀 눈새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전 강릉 낮 최고 기온은 20.2도. 2월 중순 기록으로는 1911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이곳 강릉 기온은 0.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무려 20도 가까이 낮은 기온입니다. 하루 만에 봄에서 다시 겨울로 돌아간 변덕스러운 날씨에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울 정도로 봄처럼 느껴졌는데요. 오늘은 완전 한겨울에 폭설 내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춥고. 대설특보 속에 강원 산간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동해안에도 10cm 안팎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찬 성질의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하하여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으며 기상청은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평소보다 2~3배 무겁다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남 해남 땅끝 앞바다에서 선박이 뒤집혀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강한 바람으로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속 16m가 넘는 강한 바람으로 높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해남 땅끝 앞바다에서 모두 6명이 타고 있던 6.6톤짜리 전복 출하 선박이 뒤집힌 것은 낮 1시쯤. 이 사고로 선장 30살 박모 씨와 여성 작업자 등이 숨졌습니다. 또 여성 작업자 1명은 실종됐습니다. 섬에서 송오리로 나오다가 전복이 됐대요. 아까는 아주 하얗게 막 일어났어요. 다른 분이 보시기에 파도가 동해안에 있는 파도처럼 오늘 특이하게 이른다고 그랬대요. 구조된 외국인 남녀 작업자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양식장에서 전복을 싣고 돌아가던 선박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수색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이제 뭐 부유물이 있거나 이러면 또 올라와야 되고. 해양경찰은 헬리콥터 2대와 경비 함정 등 10여 척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대 공원에서 살던 1965년생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가 59살 나이로 그제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을 넘는 나이입니다. 사쿠라는 1965년 2월 태국에서 태어나 7달 만에 일본으로 옮겨져 다칼라즈카 패밀리랜드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던 코끼리였습니다. 2003년 패밀리랜드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같은 해 5월 서울대 공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새벽 시간 인천에 있는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직원들의 재빠른 대처가 빛이 났습니다. 아찔했던 당시 상황 박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환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 요양보호사가 병실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옵니다.
한쪽 구석에선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마가 환자 침상을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보호사가 다급히 이불을 가져와 환자를 감싸더니 침대를 불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를 발견한 다른 직원 한 명도 병실로 뛰어들어와 함께 소화기를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불길이 거세 진압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재빨리 119에 신고한 뒤 환자들을 필사적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불이 난 요양원 6층에는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어르신 17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휠체어와 들것 등을 총동원해 환자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다행히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경과가 좋아 지금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요양원장은 직원들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큰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소동대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소방관님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죠.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누전이나 합선으로 불이 났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게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적절하지 못한 질의라고 맞서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물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아직 소환 조사도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거 굉장히 대단히 좀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해서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수사해놓고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어요. 그럼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박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몰라서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후보자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6년 전 아내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아내 몫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최소 6억 원대의 증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된 적이 없으니까 증여세 탈루로 보입니다. 먼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생각이 계십니까? 여당은 꼼꼼히 살피지 못했을 뿐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박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처갓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럼 결국 그게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당시부터 공유였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검찰 퇴직 이후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46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정관예우라고 공세에 나섰는데 박 후보자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정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만큼 수사 지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당과 교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박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선언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현직 검사들이 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 최 씨와 동업자 관계에 있던 정 씨는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을 약정에 따라서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정 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 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 당시 약정에 입회한 법무사가 최 씨에게 대가를 받고 강요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최 씨를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2주째 하락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셋값은 올라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설 원자재 등 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분양가는 매매가를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내년 6월 3천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견본주택. 서울 잠원역과 반포역 사이 더블 역세권으로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가가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에 좀 자산이 될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모아야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등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는 이제 매매가를 넘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뺀 서울 전 지역에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시세보다 200만 원 넘게 올랐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714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2,50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6%, 전국 평균 분양가는 1,747만 원으로 11%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매매가는 전주보다 0.04% 내리며 12주째 하락했고 수도권은 0.04%, 지방은 0.05%, 서울은 0.03%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5%씩 올랐지만 지방은 0.03% 내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은 66.8%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 수요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거래가 다소 증가하면서 분양가는 오르고 집값은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3월이 전통적인 이사 성수기지만 상반기 중 매매가의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100만 건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은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100만 6,019건으로 전년 대비 8.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46.9% 상승했지만 연립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른 모든 유형의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부영그룹의 직원 자녀에 대한 1억 원 출산 장려금을 두고 정부가 직원과 법인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근 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판단을 거친 뒤에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객 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시작을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개장 첫 해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 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된 지난해 방문객이 오히려 감소했고 애초기 대한 방문객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개장 첫 해 방문객 통계 자료는 교통량과 통신망 사용량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수치라며 실제 집계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5월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방문객 수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15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문전성시를 이룬 지역 겨울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무엇보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등 지역에 미치는 상생 효과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세비가 투입됐고 그거에 가장 큰 주장을 했던 거는 지역 경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관광객도 오지 않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공개하지도 않고 파악도 되지 않는 그런 총체적인 좀 난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공식 개장 2주년을 맞는 춘천 레고랜드. 방문객 감소를 타개하고 기대에 부응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계열사가 16,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모아서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는 YTN 기자 등 70명이 넘는 언론인 명단까지 포함돼 수집 경위와 용도 등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를 위한 대책위 측이 집단소송을 예고하자 쿠팡 측은 형사고소로 맞대응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모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PNG 보고서 일부입니다. 파일에는 71명의 언론인이 있는데 대부분 경찰 취재를 담당하는 사회부 팀장급 방송 신문 기자들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한꺼번에 등록된 리스트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등록 사유는 엉뚱하게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YTN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출입한 우철희 기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랑 취재 방향을 조율하고 1차 통솔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한 현장 취재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16,450명에 달하는 PNG 보고서에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쿠팡 전현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도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나 퇴직금품 수령, 고의적 업무 방해 등 구체적인 사유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취재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언론인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됐고 관리됐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쿠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을 거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다 무시하고 또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측은 대책위 측이 주장한 회사 인사평가 자료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악의적이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회부 팀장급 언론인들이 문제의 명단에 대거 포함된 이유는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순항미사일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는 바다수리 6형의 검수 사격 시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바다수리 6형이 1,400여 초 동안 상공을 비행하고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측의 북방 한계선, NLL이 근거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바다수리 6형은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제 무기인 KH-35를 복제한 기존 대함 미사일 금성 3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지상 대해상 순항 미사일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위함과 쾌속정 등 우리 측 전투함선을 거론한 것으로 미뤄 신형 미사일은 목표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성능 개량했다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하는 우리 해군의 신형 유도탄 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인근에서 우리 함정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NLL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복해 거론한 만큼 서북도서의 긴장도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 우승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우승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등 우승 주역들이 무대에 서면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행사 말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총격은 캔자스시티 유니언역에서 발생했습니다. Well, the only thing I really saw was it become chaotic, and I hea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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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down. 캔자스시티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m angry at what happened today. The people who came to this celebration should expect a safe environment. 현장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퍼레이드 참가자 관리를 위해 800명가량의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시 당국과 치프스 팀은 각각 약 100만 달러, 약 13억 4천만 원을 기부하며 이번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NFL 통산 4번째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끔찍한 총격 사건의 비극으로 바뀌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안방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세계 탁구 연맹은 이번 대회에 파리올림픽 남녀 단체전 출전권이 각각 8장씩 걸려 있어서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거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거대한 탁구 경기장으로 변한 부산 백스코. 대회를 앞둔 우리 선수들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이 주최하는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47개 나라 선수단 2,000여 명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연습장이라든가 경기장, 그리고 선수 라운지, 그리고 레스토랑 등등 호텔 등등이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각각 40개 나라가 참가하는 단체전이 펼쳐집니다. 남녀 상위팀에 각각 8장씩 파리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이 걸려 있어서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Being an Olympic qualification event makes this event even more important, and you will see that every match here will be like a final, and the players are very, very excited. 출전권을 무난하게 따낼 거로 보이는 우리 선수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관심입니다.
저는 매 경기에 상대가 누구든 뭐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잘하는 것만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결승과 결승은 매진됐고 전체 입장권 70%가량이 대회전에 팔렸다는 게 조직위원회 설명입니다. 애초 부산시는 2020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산시가 다시 도전에 나선 결과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금요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보다도 낮이 더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아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늘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8에서 많게는 15도가량 낮아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창원은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11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낮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휴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